127페이지. 제가 그 여자에 대해 정리한 문서의 총 분량입니다. A사용지로 127장, 목차가 있고 색인이 있고 각 위반 사항별로 관련 법규와 아파트 관리 규약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사진 증거에는 날짜와 시간이 표기되어 있고 CCTV 영상은 타임스탬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증인 진술서에는 서명과 날인이 있고 소음 측정 기록에는 데시벨 수치가 그래프로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긴급회의장에서 그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동 대표님이 첫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17025 세대의 관리규약 위반 내역입니다. 불법 인테리어 23건, 소음 위반 41건, 무단 반려동물 사육 18건, 주차 위반 34건, 주민 괴롭힘 12건, 공용시설 파손 8건, 금연구역 흡연 다수 건, 총 136건의 위반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17025 입주자. 회의에 소환되어 나온 그녀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오만한 표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마녀 사냥이에요. 이웃이 이웃을 고발해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판단은 위원회에서 하실 거고요.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서의 다음 섹션을 펼쳤습니다. 증거는 스스로 말할 테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파트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 127페이지의 문서가 필요했다는 것도요. 이런 사이다 이야기 좋아하시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39살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게 직업이에요. 분석하고 정리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좀 꼼꼼한 편입니다. 아내는 까칠하다고 하고 어머니는 예민하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냥 체계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 삽니다. 2,500세대가 넘는 큰 단지예요. 저희 동은 5동이고 저는 17층에 삽니다. 17035, 30평 아파트입니다. 아내와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요. 아들 이름은 준호입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레고를 좋아하고 요즘은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합니다. 평범한 3인 가족이죠. 이 아파트는 2019년에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분양가가 평당 2,3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대출을 끼고 어렵게 마련한 집입니다. 저희 부부가 30대 초반에 영끌에서 산 첫 집이에요. 그만큼 애착이 큽니다. 이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상암동은 미디어 시티라서 아내 회사가 가깝습니다. 둘째, 여의도까지 출퇴근이 나쁘지 않아요. 지하철로 30분 정도. 셋째, 단지가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입주민 커뮤니티도 활발하고 관리사무소도 일을 잘했습니다. 넷째, 조용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었어요. 17층 17035 바로 맞은편이 17025입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구조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왼쪽이 저희 집이고 오른쪽이 17025입니다. 원래 17025에는 50대 부부가 살았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들이었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도 잘하시고 명절에는 떡도 나눠주시고요. 이웃이 일해야 한다는 표본 같은 분들이었죠. 그분들이 2023년 초에 이사를 갔습니다. 딸네 집 근처로 옮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새 입주자가 들어왔습니다. 작년 3월이었습니다. 이사 오는 날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마주쳤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혼자였어요. 이삿짐 업체 직원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고 그녀는 복도에 서서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은편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사 오신 거예요? 환영합니다. 그녀가 저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만 까딱하고는 다시 이삿짐 업체 쪽을 봤습니다. 어디다 놔? 거기 말고 제대로 좀 해. 첫 인상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사하느라 바쁘고 정신없는 거려니 했습니다. 누구나 이사날은 예민하니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안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해도 무시하거나 겨우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다 봐줘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지 싶었습니다. 세상에 사교적인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무례하긴 하지만 딱히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었으니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주일 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소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6시 반, 아직 알람이 울리기도 전인데 쾅쾅쾅 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망치 소리였습니다. 콘크리트를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 그리고 드릴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드르르륵.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도 깼고 아들도 깼습니다. 준호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야? 소리의 출처를 파악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맞은편이었습니다. 1702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1702호 문 앞에 공사 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는데 인부 2명이 벽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몇 시인데 공사하는 거예요? 인부가 대답했습니다. 아, 집주인이 일찍 시작하래서요. 관리사무소에 허가 받았어요. 공사 가능 시간은 9시부터인데요. 인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말씀하세요. 그때 그 여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짜증스러운 표정. 그녀가 말했습니다. 뭐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공사 시간이 9시부터인데요. 지금 6시 반이에요. 아이가 깼어요. 그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부들이 아침 일찍밖에 시간이 안 돼서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긴요. 규정이 있잖아요. 9시 전에는 공사하면 안 됩니다.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규정하네. 며칠만 참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굴어요? 저는 더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런 이웃 만나보신 분 계세요? 이사 오자마자 민폐를 끼치기 시작하는 사람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출근 전이라 시간이 없었지만 이건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1702호에서 새벽부터 공사하는데요. 허가 받은 거 맞아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1702호요? 잠시만요. 확인해보니 아직 인테리어 공사 신청서가 접수 안 됐는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접수가 안 됐다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허가 공사네요. 경고 공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관리사무소에서 1702호로 경고 문자와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무허가 인테리어 공사 즉시 중단 요청. 공사 진행 시 정식 신청서 제출 후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도 경고를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저는 다시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늦게 공사 신청서를 냈지만 시간은 여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에 끝났습니다. 6주 동안이요. 6주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드릴 소리와 망치 소리로 잠이 깼습니다. 준호의 수면 패턴이 망가졌습니다. 아이가 짜증이 늘었고 학교에서 졸았습니다. 아내도 저도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매번 기록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소음 측정 앱으로 데시벨을 측정했습니다. 아침 7시 15분 78데시벨, 아침 7시 30분 82데시벨, 이런 식으로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을 때마다 기록을 첨부했습니다. 그때부터 습관이 됐습니다. 기록하는 습관이요. 나중에 이게 큰 역할을 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갈 무렵 새로운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반려동물 금지 단지입니다. 관리 규약에 명시되어 있어요.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흔한 규정이죠. 물론 몰래 키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발각되면 경고를 받고 반복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느 날 저녁 복도에서 1702호 문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왈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작은 개 같았어요. 저는 의아했지만 한 번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방문객이 잠시 데려온 개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가 매일 들렸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심지어 밤에도요. 밤 11시, 12시에도 개가 짖었습니다. 얇은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맞은편이라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1702호에서 개를 키우는 것 같아요. 확인 좀 해주세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해당 세대에 방문했는데요. 세대주분이 개 없다고 하시네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없다고요? 저는 매일 듣는데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조용했어요. 개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면 조치하기 어렵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에 부탁해서 복도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가 1702호 문을 열고 나오는데 작은 갈색 개가 잠깐 보였습니다. 그녀가 얼른 개를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타임스탬프는 오후 6시 23분. 저는 그 영상을 캡처해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잖아요. 조치해주세요. 관리사무소에서 1702호에 경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반려동물 금지 규정 위반, 즉시 조치 요망. 그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음 날 저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신고한 거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규정 위반이니까요.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개 좀 키우면 어때서요? 남의 일에 참견이에요. 개 싫어하는 사람들 진짜 이상해. 저는 말했습니다. 개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반려동물 금지 단지잖아요.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규정. 당신 뇌가 규정으로 차 있어요. 좀 유연하게 살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덧붙였습니다. 신고 좀 그만해요. 징그럽게. 그녀는 개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받고도 계속 키웠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바닥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노란 액체, 그리고 냄새, 역한 암모니아 냄새, 개 오줌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개 오줌이라니요. 공용 공간이에요. 매일 수십 명이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경비실에 연락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그 여자가 아침에 개를 데리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개가 바닥에 오줌을 쌌습니다. 그녀는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치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이건 무례함을 넘어서 위생 문제였습니다. 공중보건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엘리베이터 앞이나 복도에서 개 배설물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오줌이었고 때로는 똥이었습니다. 악취가 복도에 배었습니다. 다른 층 주민들도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그녀에게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우리 개가 아니에요. 증거 있어요. CCTV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고요.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뻔뻔하게요. 듣기만 해도 화나시죠? 저도 그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개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차 문제도 시작됐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세대장 주차 공간이 한 대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방문자 주차장은 입주민의 손님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장기 주차는 금지되어 있고요. 그 여자는 자기 차를 방문자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매일이요. 저희 동 지하 주차장에 가보면 그녀의 차가 항상 방문자 구역에 있었습니다. 흰색 SUV였어요. 번호를 기억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에게 배정된 주차 공간이 따로 있다는 거였습니다. 지하 2층에 자기 자리가 있는데도 방문자 주차장을 썼습니다. 이유를 추측해보면 아마 지하 2층보다 방문자 주차장이 엘리베이터에서 가까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방문자 주차장이 꽉 차서 세울 데가 없어요. 보니까 같은 차가 매일 세워져 있던데요. 관리사무소에서 그녀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방문자 주차장은 방문자 전용입니다. 배정된 주차 공간을 이용해 주세요. 그녀의 반응이요? 경비 아저씨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경고 스티커가 붙은 자기 차를 보더니 그 스티커를 뜯어서 구겨서 바닥에 버렸대요. 경비 아저씨가 보는 앞에서요. 경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경고 스티커인데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온 사람이 주인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대요. 이 오피스텔은 전세로 들어온 거였거든요. 건물 소유주,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해당 세입자가 관리 규약을 위반하고 있고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입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 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변호사 상담도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요. 다만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고요. 증거요? 저한테는 2달치 기록이 있었습니다. 데시벨 측정 기록, 영상, 관리사무소 민원 내역, 경찰 신고 내역, 병원 진단서까지요. 스트레스성 불면증과 위장장애로 병원에 여러 번 갔거든요. 그 진단서도 다 모아뒀어요. 7월이 됐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왔어요. 저는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끝나겠지, 이 악몽 같은 시간이. 그런데 윗집 여전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구청에서 현장 조사가 나온 후에 그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제 집 초인종을 누르더니 문 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네가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나 고소할 거야.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에요. 불법 행위를 신고한 건 정당한 거예요. 고소하실 거면 하세요. 저도 손해배상 청구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아마 제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 후로 그 사람은 저한테 직접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려고 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거나 제 현관문 앞에 쓰레기를 놓아두거나 그런 식이었어요. 유치했지만 짜증나긴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다 기록했어요. CCTV가 있는 복도라서 영상으로도 남았고요. 8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어요. 열대야가 계속돼서 밤에도 덥고 습했습니다. 저는 에어컨을 틀고 겨루 잠을 청했는데 그래도 윗집 소음 때문에 깼어요. 필라테스 수업은 중단됐지만 그 사람이 일부러 발을 쿵쿵 구르면서 걸어다녔거든요. 복수심에서요. 그런데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제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먼저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어요. 주거용 건물에서 무허가 영업을 한 것에 대해서요. 금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관리사무소에서도 제재가 내려졌어요. 관리규약 위반으로 경고조치, 그리고 향후 동일한 위반 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통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집주인이 움직인 거였어요. 제가 보낸 내용 증명을 받고 집주인이 직접 상황을 파악했대요. 세입자가 무허가 영업을 했고 다른 입주민한테 피해를 줬고 건물 명성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집주인은 윗집 여자에게 연락해서 말했다고 해요. 모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예의 바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법과 규정과 절차를요. 그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제 강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석력, 체계성, 꼼꼼함. 금융권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면서 숫자와 데이터를 다루는 게 제 직업입니다. 복잡한 정보를 정리하고 패턴을 찾아내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게 제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그걸 이 상황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모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습관적으로 기록해왔던 것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인테리어 소음 기록, 개 짖는 소리 녹음 파일, 개 배설물 사진, 주차 위반 사진, 날짜별로 시간별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트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소음 위반, 반려동물 위반, 주차 위반, 공용 공간 피해, 주민 괴롭힘. 각 카테고리별로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뭐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증거 정리. 저 여자를 내보내려면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가능하긴 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해봐야지. 이대로 못 살아. 아내가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도와줄게요. 증거 수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개 배설물이 있으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메모했습니다. 위치도 기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3m 지점, 비상계단 입구 앞 이런 식으로요. 소음 측정도 계속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데시벨 측정 앱을 켰습니다. 녹음이도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빈도를 정리했습니다. 주차장도 매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차가 방문자 구역에 있으면 사진을 찍었습니다. 번호판이 보이게, 날짜 스탬프가 찍히게요. 경비실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CCTV 영상 중에서 그녀의 위반 행위가 담긴 부분을 확보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처음에는 좀 난세들 표했지만 상황을 설명하니까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맨날 당하는 입장이라서요. 도와드릴게요. 다른 피해 주민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놀이터 사건 때 아이들과 함께 있던 다른 학부모분, 엘리베이터 사건을 목격한 분, 인종차별 발언을 당한 12층분과 그 남편분,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진술서를 부탁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서명을요.
대부분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다들 그 여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나서서 뭔가를 해준다니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동 대표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동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민이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증거가 확실해야 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기록하고 촬영하고 수집했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시간과 주말을 전부 이 작업에 쏟았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됐어. 솔직히 지쳤습니다. 직장일도 바쁜데 퇴근하면 이 작업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인테리어 공사가 불법이었다는 증거요. 관리사무소에서 공사 관련 서류를 열람했습니다. 그녀가 제출한 인테리어 신청서에는 도배와 장판 교체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벽을 허물었습니다. 발코니 확장도 했습니다. 구조 변경이 포함된 공사였는데 그에 대한 허가는 없었습니다. 구청 건축과에 확인해봤습니다. 해당 세대 구조 변경 허가 이력 없습니다. 무허가 불법 인테리어였습니다. 이건 관리규약 위반을 넘어서 건축법 위반이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모였습니다. 저는 이틀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목차를 만들고 각 섹션별로 증거를 배치하고 관련 법규와 관리규약 조항을 인용했습니다. 완성된 문서의 분량이 127페이지였습니다. 인쇄해서 제본했습니다. 세부를 만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용, 입주자 대표회의용, 그리고 만약을 위한 예비용. 표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17025 세대 관리규약 위반 종합보고서. 아내가 완성된 문서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논문 수준이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확실하게 해야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할 차례였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관리소장님에게 문서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17025 세대의 관리규약 위반 내역입니다. 총 136건의 위반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식으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관리소장님이 문서를 펼쳐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부터 시작해서 소음, 반려동물, 주차, 주민 괴롭힘, 공용시설 파손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 사진과 영상 녹음 파일, 증인 진술서도 첨부되어 있고요. 관리소장님이 한참 문서를 살펴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심각하네요. 입주자 대표회의에 올리겠습니다. 동시에 저는 또 다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파트 17025의 실제 소유주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입자였거든요. 전세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소유주 이름과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분이었어요. 아마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유주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귀하의 소유인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17025 세대에 임차인이 관리규약을 다수 위반하고 있습니다. 불법 인테리어, 무단 반려동물 사육, 주민 괴롭힘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유주께서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좀 강하게 썼습니다. 압박을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구청 건축과에도 신고했습니다. 무허가 구조 변경 공사에 대해서요. 모든 화살이 동시에 날아갔습니다. 2주 후 입주자 대표회의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그 장면입니다. 제가 127페이지짜리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그 순간이요. 회의장에는 동 대표님들과 관리소장님 그리고 소환된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고 준비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보고서를 설명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위반 내역을 읽었습니다. 증거 사진을 프로젝터로 보여줬습니다. 영상도 틀었습니다. 증인 진술서도 읽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동 대표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항목에 증거가 있습니다. CCTV 영상은 경비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녹음 파일은 원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적법하게 수집된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자료는 공용 공간에서 수집됐습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놀이터, 사적 공간을 침해한 적 없습니다. 녹음도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소음을 기록한 것뿐입니다. 변호사가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마녀 사냥이에요. 이웃이 이웃을 고발해요. 당신들이 나를 몰아내려고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동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 증거에 대해 반박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저건 증거가 조작됐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안 한 것도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어떤 항목이 사실이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그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회의 결과 관리사무소에서 최후 통점을 보내기로 결정됐습니다. 30일 이내에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 불법 인테리어 원상복구, 반려동물 퇴거, 주민 괴롭힘 중단, 그리고 그동안 누적된 과태료 850만 원 납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한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850만 원이요? 미쳤어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해요? 동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경고를 무시하신 결과입니다. 과태료는 규정에 따라 산정된 거예요. 제가 잘한 거 맞죠? 동의하시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녀는 싸우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127페이지. 모든 항목에 날짜와 시간과 사진과 영상이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구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무허가 구조 변경 공사에 대한 조사 결과 과태료 200만 원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소유주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소유주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받았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네요.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소유주분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조항을 행사했습니다. 세입자의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요. 60일 이내에 퇴거하라는 통보가 그녀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녀는 버텼습니다. 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계약 위반이 명백했고 증거가 있었고 소유주가 해지 의사를 밝혔으니까요. 그녀는 온라인에서 여론전을 시도했습니다. 단지 커뮤니티 앱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이웃들의 집단 괴롭힘에 쫓겨나는 억울한 사연. 내용은 자신이 얼마나 피해자인지 이웃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장황하게 써놓은 글이었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도 단지 커뮤니티 앱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17025 관련 객관적 사실 정리였습니다. 보고서에 요약 본영 올렸습니다.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위반 사실만 정리해서요. 커뮤니티가 들끓었습니다. 저도 그 집 개 때문에 고생했어요. 복도에 오줌 싸놓은 거 제가 치웠어요. 방문자 주차장에 매일 세워놓은 흰색 SUV 그 집 차였어요. 진짜 짜증났었어요. 우리 아이도 놀이터에서 그 아줌마한테 혼났어요. 트라우마 생겼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검색한 거예요.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그녀가 예전에 다른 아파트에서 살 때 올린 글들이 발견됐습니다. 이웃이 시끄럽다, 관리사무소가 무능하다, 주민들이 무례하다. 이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똑같은 불만을 쏟아냈더군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도 결국 이사를 갔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패턴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항상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하지만 실제로는 가해자인 사람. 커뮤니티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실패했습니다. 60일의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결국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유주가 명도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법적으로 싸워봐야 질 게 뻔했습니다. 58일째 되는 날 그녀가 이사를 갔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오는 걸 창문으로 봤습니다. 그녀가 짐을 실으며 복도를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가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욕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걸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감, 안도감, 그리고 약간의 허탈함까지. 석 달 넘게 이 일에 매달렸으니까요. 하지만 끝난 거였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소유주분이 17025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파트 내부가 엉망이었거든요. 불법으로 허문 벽, 발코니 확장으로 손상된 구조물, 여기저기 뜯겨진 바닥재, 벽에 난 구멍들, 거기에 개를 키운 흔적까지.
냄새가 배어 있었고 바닷 곳곳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소유주분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결국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원상복구하고 새로 인테리어 하는데 1,500만 원이요. 소유주분은 그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고도 모자라니까요. 지금 힘든 이웃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2달 후 새 입주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부부였습니다. 남편분이 IT 회사에 다니고 아내분이 간호사라고 하셨어요. 신혼부부였습니다. 처음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분들이 먼저 인사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온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환영해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분들은 정말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밝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도 잡아주고요. 가끔 맛있는 거 만들면 나눠주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이웃관계구나 싶었습니다. 당연한 건데 그동안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서 잊고 있었던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복도에서 개 배설물을 밟을 일도 없어졌고 새벽에 공사 소음에 깨는 일도 없어졌고 엘리베이터에서 욕을 듣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지에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제 사건을 계기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 규약을 강화한 거예요. 인테리어 공사는 사전 현장 확인 후에만 허가, 반려동물 규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주민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제재 조항 신설, 그리고 반복적 규정 위반자에 대한 퇴거 절차 간소화. 제가 겪은 일이 단지 전체의 규정 개선으로 이어진 겁니다.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첫째, 기록이 모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훨씬 강력합니다. 날짜, 시간, 사진, 영상, 문서, 모든 걸 기록하세요. 그게 무기가 됩니다. 둘째,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법과 규정과 절차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서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시스템으로 해결하세요.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구청, 법원, 이런 기관들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셋째, 연대의 힘을 믿으세요. 저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피해 주민들이 함께해줬고 동대표님이 도와주셨고 경비 아저씨도 협조해주셨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넷째,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3달 넘게 증거를 모으고 문서를 만들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수천 명이 한 건물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규칙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녀를 쫓아낸 게 아닙니다. 그녀가 스스로 자격을 잃은 겁니다. 저는 그냥 그 사실을 증명했을 뿐이에요. 127페이지. 그게 그녀의 자격 박탈 증명서였습니다. 요즘 저희 가족은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준호는 5학년이 됐고 여전히 축구를 좋아합니다. 아내는 새 책 편집에 바쁘고요. 저는 여전히 숫자를 다루며 살고 있습니다. 집에 오면 조용합니다. 복도에서 이웃과 인사를 나눕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웃으며 안녕하세요.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아파트 생활에는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걸 줄 수 없다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만의 층간소음 사연이나 이웃 갈등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다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곧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